안녕하십니까. 도커투 제리미연입니다. 오늘은 깡패들의 싸움 미국 대 러시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지난주 금요일 아침 1월 21일 오전에 쓰여졌고요. 장은 기준으로 또는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쓰여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스타샷도 맞고 제가 이제 한국 삶을 정리하고 해외 거주를 위해서 이제 1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들었던 차도 내놓고 그리고 집도 정리하는데 짐이 많아서 결국 경기도 한 창고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한국의 겨울이 그다지 달갑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온난화 역습이 의외로 추운 겨울을 나게 만드는데 옛말에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쉬지 않고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집콕하는 날도 많아지고 그리고 살도 좀 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 2월 말까지 한국에 있고요. 따뜻한 나라로 출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12월 달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폭락하고 그 다음에 회복의 산타랠리를 보인 다음에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현재 S&P 500은 고점 대비로 5%대 이상 그리고 나스닥은 10%대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먼저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거대 산유국이고 그 중심에 가즈프롬이라는 국영 석유 업체가 러시아 증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할 정도로 막강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GDP의 10%를 넘게 차지할 정도니까 한국의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비중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가라는 것이 반도체 가격보다도 훨씬 탄력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반도체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아무튼 러시아는 다른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고유가가 유지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나라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각국 정부는 돈을 풀어서 모든 자산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물에 바로 원자재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이 작년 중반부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지금의 유가도 각국 정부, 특히 미국 정부가 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유가 하나만으로도 미국을 흔드는 웩더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11년 만에 지지율 33%까지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정 운영이 진퇴양난입니다.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죠. 그 사이를 트럼프가 지금 물밑에서 열심히 유세를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보다도 바이든이 국정 운영을 잘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뭘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트럼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존재감이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트럼프의 컴백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꼭 우리나라 이번 대선에서 찍을 사람이 없는 것과 좀 비슷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족부터 여러 가지가 러시아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꿀단지라고 할 정도로 자원이나 농산물 그리고 흑해로의 진입 등 러시아가 한번 꿀꺽 하면 정말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원래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병합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크림반도도 그렇게 맛있게 먹어버렸죠. 제가 볼 때는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언젠가는 먹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전쟁 없이 상처나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늘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먹을 기회를 기다렸고 크림반도 강제 합병 때에도 남유럽 위기 등 유럽이 힘이 약할 때 꿀꺽했었고 8년을 기다려서 현재는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때는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힘들 때였죠. 그때 이제 조지아를 침공해서 꿀꺽했던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유럽의 제재 방안이 좀 약하고 현실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제재 방안이라는 것도 자칫해서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됩니다. 특히 두 번째 방안 중 하나인 미국의 스위프트라는 국제 결제망 퇴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러시아로 하여금 위안화 결제망으로 붙어버리게 하는 역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위안화의 세계화의 그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죠. 특히 유럽에 가스를 팔아찍히고 있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유럽이 이제 돈을 어떻게 러시아한테 줄까요? 이게 진짜 바로 현실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미국은 러시아에 많은 경제제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우회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러시아에 가서 느꼈던 점은 굉장히 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대 산유국이고 부유층의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세계 160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벤츠 S클래스가 모스크바만큼 많이 다니는 도시는 처음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맥도날드 등 그 소매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죠. 이들의 비즈니스가 막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으로 볼 때도 큰 손해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많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일단은 러시아가 인구도 많기 때문에 큰 시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위에 언급한 그 3번 그 제재 방안이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 이야기하고도 같이 괴를 합니다. 그리고 노드 스트림 그 2를 막아버리면 유럽은 천연가스를 미국에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독일을 위시한 전 유럽의 반발이 예고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푸틴으로서는 국경에 군대 좀 보내놓고 있으면서 유가와 천연가스를 알아서 올려주니까 정말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존재감까지 과시했다는 것도 외교적으로나 푸틴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에 있어서도 큰 소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오득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 대처하는 미국과 유럽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애처롭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푸틴은 이 행복한 시간이 오래오래 가길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이 트럼프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푸틴은 바라겠죠. 이게 합법적인 그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아래쪽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론 몇 대를 보내서 공격 좀 하니까 유가가 또 뜁니다. 드론 몇 대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거철만 되면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이제 동해바다에 뻥뻥 쏘듯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절대 전면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빈살만 와서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미국이 유가를 낮추라고 경고하지만 이 상황은 사우디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미국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이슈도 있는 거고요. 사우디가 전쟁 비용으로 돈을 써도 그 돈이 유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메꿔지는 화수분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빈살만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가 하나가 인플레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국제 정세가 오미크론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붙이고 있는데 결국 막무가내 금리 인상 엄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연준에. 그 제롬 파월은 늘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파월의 연임이라는 게 참 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올릴지는 한번 가봐야 알겠죠. 지난번 독2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은 작년에 이미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2차 접종은 S&P 500이 마이너스 9%까지 갔는데 누구도 예상 못한 지정학적 이유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 독투에서 이런 텐트럼은 마이너스 10%를 넘지 않을 것을 얘기했는데, 현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의 세일 기간을 즐기시고 저처럼 주식이 100%인 사람들은 그냥 시장을 무시하시고 더 재미있는 일에 집중하신 것이 낫습니다. 주식 투자들로 볼 때는 그 지금 매년이 아니고 2년 만에 한 번씩은 마이너스 10%대 조정이 이 조정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와 같이 입이 딱 벌어지는 82조짜리 인수합병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메타버스는 버블이라고 제가 11월 독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형사 위주로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은 폭락을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죠. 원래 새로운 사람이 태동하면 기대감으로 폭등했다가 숫자가 안 나오면 다시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숫자를 만들어가면서 다시 상승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테마가 산업이 되면, 그러니까 테마라고 불렸던 것들이 산업이 되면 주가는 10배가 가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전기차 산업이 좋은 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플레가 영원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dom향차라는 단어를 며칠 전에 처음 봤는데 이 뜻을 보면 도망쳐라고 하더군요. 이런 새가슴 줄이니 마인드라면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안타깝게도 선천적으로 좀 듬직하고 엉덩이 무거운 분들이 격가지의 시장의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크로는 사실은 매크로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손이 나가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어떤 경우에도 주식시장에 늘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제가 아는 그 투자 자문사 대표께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연중 저점을 찾는 구간이다. 저는 그 말에 동감하고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40조 원을 굴리는 캔 피셔가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나는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미 증시는 두 자릿수 상승할 것. 감사합니다.